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간 첫 번째 소식,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정리해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작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 기업의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가운데 포스코 DX가 또 1,087%나 급등하며 작년 한 해 주가 상승률 톱1을 기록을 했죠. 우선 이전 상장 추진을 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쫙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중요한 거 앵커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어떤 기업이 상장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4개 기업인데요. 이제 삼강 M&T죠. 현재는 이름을 SK 오션플랜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BH와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근데 포스코 DX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얻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팩트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어쨌든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LNF 그리고 이제 LNF를 포함 5곳인데 이거는 역대 두 번째 많았던 2003년도가 이제 5번째인데 요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일단 올 상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활극 전지 물질이죠. 이제 LNF와 항암 신약제 기업인 HLB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보통 한 2,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작년 한 10월 달쯤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올해 초에 아마 LNF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일정대로 중간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올 상반기에 다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낫다, 안정적일 거다 이런 이제 그런 투자 환경을 위해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요. 모든 기업이 효과를 보는 건 아니겠죠. 관건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이고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전 상장을 신청하는 이유는 총 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저변 확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라는 이 3가지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전 상장하게 되면 상장 아니면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주는 이제 이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돈 땡겨오기도 편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인데 특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부터 약 180조 원으로 예상되는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총력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코스피 쪽의 패시브 자금 자체가 코스닥과는 거의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기관 및 외국인 같은 어떤 주요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 많은 돈들이 묶이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수급의 안정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미 이전 상장한 기업 중에 포스코 DX와 LNF 같은 경우는 사실 향후 코스피 200의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코스닥 있을 때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겠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이전 상장한 기업들 쭉 있는데 그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 성공한 기업이 총 1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총 10개 정도만 시총이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는 부분 5개는 실패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 경험이 한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차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요. 이건 예전에 맞았다, 이건 맞았다, 며칠선을 돌파하면 뭐가 됐다, 볼리전 밴드가 어떻다 이런 걸 되게 답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딱 25년 해봤거든요. 답 없습니다. 그런 건 답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 실적 좋아도 못 간다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다 그대로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반응이 좀 늦어서 그렇지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도 풀렸고 우리나라 수급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 상장한 것도 좋은데 이전 상장에서 큰 물에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축구 리그에 뛰다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잘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못하게 되면 다시 컴백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이 아무리 이전 상장한다 하더라도 이제 무대가 컸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못하면은 이건 말짱 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남양유업 경영권 관련해서 법정 분쟁, 요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죠. 사실 이제 팬데믹 직후에 뭐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19 이렇게 퇴치를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오늘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요 내용을 우리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가 방금 전까지 막 취재하고 지금 막 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결과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 한엔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2부가 오늘 판결을 선고합니다. 시간은 오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두고 한엔코와 홍원식 회장 간 이제 벌어져 왔던 지난 3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건 발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2021년에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가 이제 드러났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해 5월에 한엔코의 본인과 가족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팔기로 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이후에 본인의 고문직 수행과 외식 브랜드 백미당 경영권 보장 등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한엔코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9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엔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경영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최근 단기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어제는 또 다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전거래일에서는 5% 주가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또 오늘의 판결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어떻게든 영향은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경영권이 안정이 되면은 지난 수년간 적자를 보여왔던 실적이 당장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에 좀 대리점 강매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꽤 오랫동안 여론의 좀 문매를 맞으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어왔는데 여기에 경영권마저 흔들리면서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대법원 재판부 역시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한엔코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데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자, 한엔코라고 하면은 바이아웃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가치를 올려 매각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취하는 아주 대표적인 바이아웃 사모펀드입니다. 이전에 투자를 단행했던 케이스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한온시스템과 웅진식품, SK 에코프라임, 쌍용 CNE 같은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수 이후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기업 가치 자체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변이 없으면 한엔코가 남양유업 경영권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남양유업에 또 다른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입니다.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과 한엔코의 법적 분쟁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 지분 매입 사실을 공표를 하고서 주주 제한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주주 제한 내용 보시면요. 먼저 소액주주 주식을 주당 82만 원에 공개 매수하라는 것과 본인들이 내세운 감사를 선임해달라는 것, 또 5대1의 액면 분할 실시, 주당 2만 원의 현금 배당 실시 등이었습니다. 주당 82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엔코가 홍 회장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줬던 그런 가격인데요. 주주 제한을 했을 당시에 남양유업 주가가 약 5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매우 파격적인 제안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총에서. 하지만 소기 목적 가운데에서 감사 선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또 현재는 홍원식 회장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7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을 막기 위한 어떤 소송 등의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한엔코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좀 차파트너스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법정 분쟁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만큼 주가 흐름 변동성 유념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아 소식인데요. 기아 작년 한 해 아주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08만 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조호진 대표님, 기아 정말 잘했네요. 예, 그 308만 대 창사 이래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요. 그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면 이제 차종으로는 이제 SUV가 이제 기아차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SUV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일로는 이제 스포티지가 한 52만 대를 팔면서 기아차를 갖다가 효자노릇 독특히 했습니다. 기아차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고 이것이 주가 수익률에도 연결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어제 종가까지 1년간을 갖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기아차가 현대차, 보통 형님이나 현대차보다 주가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그 전기차 판매로도 이제 입증이 되는데요. 작년 11월에 서유럽에서 전기차 판매차를 보면은 아이오닉 5 현대차죠. 현대차는 1,523대를 팔았는데 기아차 EV6는 무려 2,786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현대차가 아무래도 기아보다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보기에는 이제 EV6가 아이오닉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판정서를 내는 거고 이것이 이제 주가 수익률에도 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감안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년 1년 내내 그 반도체 시장을 견인한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 수익률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를 안 바꿔요. 언제나 머릿속에는 삼성전자 1등 기업이고 SK하이닉스가 2등 기업이라는 과거의 데이터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보다 기아가 압도적으로 더 좋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이것이 이제 주가 수익률도 귀결이 되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아는 이제 올해 목표량이 320만 대, 308만 대 팔았는데 올해 320만 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능한 수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언제나 이제 변수는 완성차의 변수는 이제 IRA, 북미 시장에서는 IRA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IRA 대응 늦었죠. 그 IRA 수혜를 받으려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현지 제조가 1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예상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IRA 대응을 잘 것인지 그다음에 IRA 대응을 했는데 갑자기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해서 IRA를 완전히 전면 무효화시키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경쟁 차종이라서 토요타에 대비해서 토요타는 이제 1년 예상이익을 감안한 PER이 10배, 11배를 추정하는데 기아는 이제 4.4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이제 간격은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간격이 좁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한다면 물론 오늘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대두되면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가 인하한다면은 엔화 약세를 갖다 도저히 이제 그 기조를 갖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토요타의 PER과 기아의 PER 격차도 일정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목표 판매량은 320만 대로 올려잡은 기아, 주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실적 속 향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실적 개선 시기와 맞물려 기업들이 단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규모 유증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자, 연초부터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선 유증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떨어질까 봐 좀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지금 유증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연초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열심히 유상증자 대규모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 말투에서 비꼬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제가 계속 유상증자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는 것이 유증은 어차피 한다는 놈들이 하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유증한 자금을 너희들이 어디 쓰는지 한번 감시하겠다 이런 자세로 좀 주주들의 어떤 입장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금감원전장식 다트에 따르면 이제 올 1분기에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예정액이 2조 1,895억 원으로 벌써 작년에 연간 유증 공모액 전체의 3분의 1이 육박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만 LG디스플레이가 1조 3,579억 원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5,258억,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진전자 995억,
525억,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667억, 그리고 알체라가 570억, 삼성제약이 406억 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HMM을 인수하는 페노션이 또 조단위 유증을 예고를 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3조 원 그냥 넘어갑니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뭐 유상증자하는 목적이야 뭐 돈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하지만 1분기에만 벌써 2조 원이 넘는 규모 예정돼 있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돈 필요한 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싶은데요. 일단 유상증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삼자 배정이 있고요, 주주 배정이 있고 일반 배정인데 보통은 주주 배정하고 실권주 남는 거 있으면 일반 배정한 게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거니까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 주주 배정 안 하고 일반 배정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그 기업 버려야 됩니다. 정말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주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바로 일반 배정하겠습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삼자 배정은 딱 누구를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유증해서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올해도 작년처럼 기업들이 주주 배정 아니면 일반 배정을 하겠다, 혹은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남는 거 일반 배정하겠다, 정말 일반적인 패턴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핑계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오늘 FOMC 의사로 나왔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찬물을 확 끼얹었죠.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게 중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만큼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단계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부분도 뭔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뭐 회사 사정이고요. 뭐 저는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들은 이미 수년째 유상증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들이 유상증자라는 단어 뜨게 되면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금이긴 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봉은 주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그도 그럴 것이 통상적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자금 부담을 키웁니다. 뭐 주주 배정한다 해가지고 이게 돈이 있어야지 유증을 받는데 돈 없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가치 희석이 됩니다. 유증에서 단가 떨구면 다행이지만 못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의 어떤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자 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악재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최대한 실적이 계속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다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도 같이 뭐 여러분의 힘든 걸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쇼맨십을 펼치는데 이건 그냥 쇼맨십이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발표한다는 기업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유상증자를 했을 때 과연 니들이 이 돈을 어디 쓸 것이냐, 만일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시설자금 투자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눌리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빚 돌려막기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앞으로 중요하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정말 위험하고, 이런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부채를 돌려막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올해 꼭 여러분들이 주총을 가셔서 한번 따져보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주영 기자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태영건설하고 채권단 설명회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부동산 PF 위기가 고전하면서 증권주들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유 기자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어느 정도 우려되는 상황인가요? 네, 증권사들은 저금리 시절에 부동산 PF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이뤘고요. 이를 통해서 꽤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는 매우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했던 곳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 같은 영업 행태는 증권뿐 아니라 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털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현재 약 6조 3천억 원가량 됩니다. 보험 43조, 캐피털 26조, 저축은행 약 10조 원에 대비할 때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이고요. 또 자기 자본 대비한 PF 대출 익스포저 비율은 38.7%로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연체율이 업권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사 연체율이 1%대 또는 그 미만으로 낮았지만요. 증권사 연체율은 무려 13.9%나 됩니다. 태형건설 사태에서 이전 부동산 위기 사태가 좀 끝나면 좋겠지만은 다른 증권사나 자금시장 전반으로 좀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주에 불이 켜진 이런 경고 등이 아직 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PF 위기 경고는 이미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증권주들 보면 작년 말에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작년 11월, 12월 증권주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두 달간 증권업 지수가 약 13%가량 오른 건데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주 상승의 주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말에 예상을 뛰어넘은 강한 산타랠리가 펼쳐지면서 주식시장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증권주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인데요. 다만 새어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이제 반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제가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부동산 PF 우려가 큰 걸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또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기반의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도 역시 하락을 좀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증권주 요즘 며칠 하락하는 걸 보면 증권주 랠리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증권주 랠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증권주 자체를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정말 악재가 많았거든요. 증권 업종 자체에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일단 채권 트레이딩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건의 여파로 대량의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충당금 확충을 해야 하는 등 이런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증권업종 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긍정적인 편을 살펴보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내려가고 있지만 하락세를 지속을 한다면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 운용 손익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여기에 증권주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좀 저평가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고요. 또 주요 증권사들 다수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좀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쇄신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좀 부실이 될 만한 것들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조금 털어내고 오는 1분기부터는 실적상으로 이제 경영 실적상으로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긍정론의 근거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좀 다른 섹터 대비 증권 업종을 매력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국내 부동산 PF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업황의 바닥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 IBK 증권 보고서에 따른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국내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 대출 만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돌아옵니다. 본 PF 기준으로 만기 규모가 작년에 한 2조 원가량이었는데 올해는 2배를 넘는 4조 8천억 원, 내년 5조 2천억 원입니다. 이후에도 3조, 2조 원 규모로 줄줄이 만기를 맞게 되고요. 또 해외 대체 투자 차원에서 보유 비중을 늘려놓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도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작년에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2조 원이 넘어가게 되고 내년과 후년에도 1조 원 안팎으로 지속이 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부동산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손실 인식 등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발 위기 고조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증권주 향후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밤사이 테슬라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공시가 체결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오늘 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수 있을까요? 계약 공시 하나 체크해보시죠. 원준이 포스코퓨처엠과 566억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정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주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EPC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이제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조달, 설계, 시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설비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 아직은 작년 매출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매출액 대비 이제 얼마만큼 금액이 차지하는 거냐를 공시해야 되는데 22년도 매출 기준은 거의 4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준이 입장에서는 일정 이상 올해 거의 장사에 뭐 1분기는커녕 한 주도 다 안 지났는데 이렇게 큰 이제 금액을 조달했다는 것은 원준 주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원준은 이제 이거 외에도 그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는 이제 그 소속로라는 이제 공정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속로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려면은 원재료를 갖다 모은 다음에 엄청나게 가열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열처리 소속로가 원래 일본 기업이 이제 국산화에 있었던 일본 기업이 전량 우리나라 그 셀 업체에다가 공급을 했었는데 원준이 2009년도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LG화학과 포스코 그룹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원준이 이제 이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준은 두 가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그 양극재, 음극재 공정에서 EPC 공정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열처리 소속로 두 가지의 큰 그 매출을 갖고 영업이익과 매출 올리고 있는데 원준이 결국 이제 이런 것은 강점인데 2차 전지의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의 업황이 이제 달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반도체 소재나 공정기업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듯이 원준을 비롯한 2차 전지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2차 전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준은 오늘 되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전체적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